네,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경제 지표, 글로벌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중국에 이어서 미국 경제 지표마저 둔화가 됐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 이제 좋지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심각한 국면의 하향은 아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기대치와 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였다라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발표된 지표 중에서는 미국의 ISM 지표가 있는데요. ISM이라고 하는 것이 PMI, 즉 구매관리자 지수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구매 관리자들의 심리 지표인 것은 동일한데 ISM 지수가 그동안 평균 한 55에서 56 정도의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준선이 50이고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은 가장 경기가 좋았을 때 60, 70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매 관리자들이 꾸준하게 무언가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원래 예상치가 얼마였냐면 56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발표치가 5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이 기준선인데 거의 50선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항목별로 봤을 때 신규 주문, 고용, 대부분의 지표들이 모두 악화됐습니다. 재고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연말 소비를 앞두고 재고를 엄청나게 쌓아뒀거든요. 그래서 재고 정도가 좀 줄어든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외 나머지 지표들은 대부분 다 급락하는 양상. 특히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날씨 탓이라고는 하지만 2008년도인가요? 2009년도 이후로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굉장히 급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ISM 지수에서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관리자의 전반적인 이 전망상 앞으로 물가는 오를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살펴봤을 때 이번 지표의 내용은 별로 그렇게 질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상치까지도 굉장히 많이 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급락했죠. 실제로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것은 미국에도 다양한 제조업이 있습니다만 최근 미국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제조업은 자동차, 그리고 항공기 산업, 또 하나는 이제 석유화학 쪽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왜 좋냐 하면 쓰러졌던 빅3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갔고 고용도 올라가고 전반적인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타격을 뒤늦게 받은 디트로이트 시는 파산을 했지만 디트로이트 부근이나 그 외 주변에 머물고 있는 자동차 공장들은 최근에 가동률을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자동차 주가를 보시면 거의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날씨 탓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 쪽의 전반적인 이 ISM 지수를 끌어올렸던 산업 생산 쪽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요소고요. 또 하나 항공기. 그동안 이 실제로 항공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머징 국가에 갈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편, 두 편 정도만 가도 될 정도의 항공 수요만 있었다가 이들 국가의 경제가 커지면서 항공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기를 소화했던 국가들, 항공사들이 전 세계 몇 개 없었습니다만 이머징 국가들이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항공 수요가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야 될까요? 처음엔 배가 늘었지만 그 다음에 항공기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잉이라든지 EADS라고 해서 에어버스를 만드는 유럽의 이 항공기 제조업체가 거의 주가가 날다시피 했거든요. 거의 3년, 5년 넘게 계속 신고가 경신하면서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이런 종목도 추세가 깨지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운수장비 업종 쪽의 종목군들의 탄력이 둔화된 것이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석유화학 쪽, 그동안 미국도 시일가스를 많이 돌리면서 그동안 많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시일가스 쪽의 움직임도 설비 투자가 끝난 다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실적이 괜찮지만 아직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코노코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빠지면서 주가도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도 그동안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요 제조업 중에 IT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제외하고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수 제조업, 굴뚝산업 쪽의 움직임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지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이것이 추세가 꺾인 거냐? 이 흐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저께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세가 크게 꺾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향 추세는 이어가되 다만 예상치를 뛰어넘는 하락을 보인 만큼 상반기나 1분기까지는 추세적인 흐름이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뭘까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와 관련된 제조업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신호가 보이는 하반기 정도가 투자의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오늘 또 이런 얘기도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미국 지표가 이만큼 안 좋았으니까 테이퍼링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3월 달에 있을 4월 달에 있을 테이퍼링에서는 아마 테이퍼링 멈출 거야. 아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테일러 준칙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테이퍼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이 멈춰지거나 속도 조절하면서 다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나온 지표만 갖고는 판단 불가하다. 그래서 테이퍼링의 전반적인 진행은 아직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 엔화 약세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밀려났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추세적으로 바뀌지 않을 거다. 즉 올 한해는 달러 강세, 엔화 약세 분위기가 속도 조절 정도는 있겠지만 쉽게 바뀌진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방향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승 탄력은 분명히 둔화되는 것이 상반기에는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 핵심은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가는 것, 되도록이면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현대차의 경우에는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수 판매가 또 호조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런 현대차에 대한 전망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 반등하고 있는 가장 큰 트리거는 엔화입니다. 그동안 여러 이제 전문가들,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은 억울하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동차가 엔화 때문에 빠질 리가 없다. 실적 타격도 별로 없을 거다. 근데 어쨌든 엔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종목도 계속 속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시장 반응은 실제로 엔화 약세를 이용해서 계속 누군가 팔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 떨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을 열어봤더니 실제로 환율 타격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역시 예상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을 그렇게 강하게 시도를 하진 못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이제 현대자동차도 실적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 정도로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금융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자동차를 살 때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할부 금융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할부 금융을 이용하는 서비스들도 현대자동차의 실적으로 잡히고 있고 물론 비중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금융 부분의 수익이 그동안은 10% 내외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이번 4분기에는 기존의 재고 물량들 떨어내고 현대차의 중요한 볼륨 모델, 아반떼, 소나타처럼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100만 대 이상 팔리는 이런 볼륨 모델들이 노후화됐습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 2009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아마 제가 그 모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델이요. 그러면 이제 LF 모델이라고 하는 신모델이 이제 곧 나오게 되거든요. 올해 상반기 2분기 정도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이제 볼륨 모델 교체에 따른 프로모션비, 기존의 재고를 빨리 떨어내야 되거든요. 안 떨어내면 이거 계속 안 팔리고 있으니까 결국 신모델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가격 낮춰서 팔아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팔기 위해서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보시면 뭐 저금리로 뭐 할부 해준다라는 그런 광고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금융 쪽에서 실적이 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본업의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는 조금 하회했죠. 물론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 중에서 지금 영업이익률 10% 가까이 내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현대기아차가 아직도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지금 엔화 약세가 결국은 둔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고 실적도 예상보단 나빴지만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냐 여기서 더 나빠지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에서 조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만 최근에 하락 각도는 줄고 있고 오히려 반등 시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시장이 뭐 2% 가까이 빠지는 국면에서도 1% 내외로 어떻게든 양봉을 만들려고 지금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뭐 단기 반등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호재 상황은 뭐냐? 신차에 대한 모멘텀이죠. 우리나라 내수가 왜 좋았습니까? 기존에
소나타 이런 거 잘 팔려서 실적 좋았던 거 아니거든요. 또 아반떼 이런 거 잘 팔려서 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거 팔면 팔수록 수익성에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현대차의 내수 실적이 좋았던 것은 기아차는 별로 안 좋았지만 현대차는 신형 제네시스가 의외로 시장의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그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그 신제품 신차 발표가 나왔을 때 댓글만 보면 처참하거든요. 뭐 현대차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이게 많이 팔릴까 우려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제네시스라고 하는 신차 효과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 올해 이제 4월 달쯤에 LF 소나타라고 하는 볼륨 모델의 신차가 나오게 되면 제네시스보다 양적으로는 어쨌든 많이 팔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럼 이미 기존의 소나타가 5년 정도가 지나서 교체 주기가 왔다면 결국은 신차에 대한 교체가 오면서 신제품은 할부 금융도 비교적 비싸게 금리를 받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 실적도 개선될 거고 신차가 나타나면서 판매량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성도 좋아지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결국은 4분기 악화되었던 실적이 일시적인 것이었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7배 정도의 수준으로 낮아져 있는 PR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시장도 지금 뭐 8배 정도의 수준으로 낮아져 있는데 시장보다도 낮은 수준의 PR을 받고 있다면 최소한 시장 수준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당연하게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저가 인식 때문에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미국으로 제네시스의 신차가 나가고 미국에서 LF 소나타라고 하는 신차가 나갔을 때 물론 잘 팔리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면 주가 많이 오르겠죠. 뭐 25만 원 정도의 정고점까지 단숨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국내 현대차가 자동차 분명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잘 만들고 있고 품질도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가격대를 미국 시장에서 독일도 공격적으로 계속 낮춰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의 이제 동일한 D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의 움직임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대표적으로 이제 뭐 파사트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타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의 가격이 지금 소나타, LF 소나타의 가격과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과연 그 비슷한 가격에서 독일 차를 선택할까, 한국 차를 선택할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국내 분석가들을 통해서 많이 분석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현대차는 풀체인지 모델이다. 그래서 LF 소나타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차를 보면 풀체인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 모델이라는 거죠. 미션이라든지 전반적인 엔진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신차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모델들은 전부 페이스리프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체인지, 마이너 체인지 정도만 해서 내놓은 모델들이기 때문에 다른 곳엔 신차가 없다. 그리고 현대차만 신차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효과가 현대차로 몰려갈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일본차 가격이라든지 독일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과거의 향수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꼭 선택을 신차라고 해서 현대차로만 갈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분명히 신차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내수는 2013년보다 당연히 좋아질 것 같은데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해외 쪽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단기 반등 정도 아주 짧은 뭐 5% 내외 정도의 반등을 노린 지금 현재 매수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좀 더 길게 적어도 30% 이상의 이익을 내고 싶다. 전고점 부근을 노린다. 이런 투자자시라면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정도입니다. 조정식 매수 정도를 통해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는 논외로 치고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단기 관점에서는 굉장히 짧은 수익률을 노리셔야 될 것 같고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하루에 다 사기보다는 조정 과정을 통해서 분할 매수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현재 상황과 함께 이제 앞으로의 매수 관점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우리 증시 전체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가 오늘도 많이 하락을 하면서 PBR 1배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유리한 구간인 것 같은데 매수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얘기, 특히 전략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근거 없는 낙관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PBR 1배입니다. 그러니까 PBR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프라이스 부킹 레이쇼,
그러니까 가격과 장부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비슷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80 정도, 이 정도의 위치가 PBR 한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장부 가치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컴퓨터의 가격이 지금 100만 원인데 시장에서 99만 원을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100만 원인데 그 아래에서 팔고 있으니까 싸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죠. 실제로 7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데 장부 가치상으로 100만 원 뻥튀기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99만 원에 팔면 사람은 원래 70만 원짜리 가치에 불과하지만 100만 원짜리를 99만 원에 파네? 그래도 할인해서 파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현재 시장 분위기가 과연 장부 가치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 부분부터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과정을 보면 전혀 그런 신뢰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 시장이 여러 전략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게 PBR 한 배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라는 걸 죽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 뭡니까? 그때 성장률 4%가 넘었고요. 지금 GDP 성장률은 작년, 그러니까 2013년에 2% 후반대였고요. 올해 기대하고 있는 것이 3% 중반대입니다. 성장률 자체의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충격을 받았어도 시장의 이익이 성장하고 국가 경제가 4%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했을 수 있어도 지금은 3% 내외 정도로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탄력, 경제에 대한 상승 탄력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기업이익도 현대차, 삼성차가 아니라 삼성전자 이렇게 몇 개 대기업들의 이익을 전부 제외해버리면 기업이익은 굉장히 작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전히 부실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상당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시장의 PBR 한 배가 반드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긴 역사상으로 보면 PBR 한 배 내려갔을 때가 적절한 매수 기회였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적어도 1년 이상 정도는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서 2, 3년 후를 내다보는 사람이라면 현재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잠시의 흔들림을 인정하고서라도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장기 투자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과연 지금 투자 자금은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또 하나 좀 더 결정적으로 더 세밀하게 단기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시장에 수급을 틀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이 한국 기업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이머징 마켓이고 하나의 기업일 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싹 무시하고 정말 환율만 기준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지표 안 좋아지는 가운데 한국 지표들도 엉망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환율이 하루에 막 1%씩 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약한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하거나 단기적인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누리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관점에서 보면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보더라도 단기 관점에서 보면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현물 기준으로는 4,000원 넘게 팔고 선물 기준으로는 지금 8,000개 넘게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과연 반등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시원한 반등이 나오기 어려운 국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기 타이밍을 잡을 때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전환, 적어도 현물은 아니더라도 선물 쪽에서라도 탄력적인 무언가의 포지션 전환이 있어야 우리가 의미 있는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음 지지선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1850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모두가 1850을 얘기하면 거기도 안 가고 반등하거나 아니면 1850 더 아래까지 확 내려갔다 올라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모두가 똑같은 지점 얘기하면 거기에서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이번도 또 그러리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1850, 1800 이런 의미 있는 지지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어요. 거래대금 3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 현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의 방향을 돌리지 못하면 어쨌든 시장의 뚜렷한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계속 중소형주들, 음식업종들 상대적으로 이런 지수 압박을 피해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매기가 돌고 있고요. 최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한국전력 같은 종목이 오히려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분기 실적부터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자, 흑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흑자더라도 과거 대비해서 줄어들었다면 좀 부정적인 거고요. 적자 기업이 적자를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흑자 전환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보이는 기업이 오히려 더 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그런 종목군들을 여전히 노려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서 수급까지 완연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에서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관점은 여전히 좀 보수적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현금은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저가 매수에 들어간다면 낙폭과대주는 정말 단기적인 대응만, 5% 내외 정도의 수익률을 누리는 단기적인 대응만,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이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군들의 분할 매수 관점 정도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 PBR 한 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타이밍이 아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말들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도 살펴보실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 다 종합하셔서 좋은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새로운 코너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바로 선물 시장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매일 전문가님 한 분과 연결해서 오늘의 선물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오스카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됐습니까? 네, 오스카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선물 시장 오늘 알아볼 텐데요. 오늘 우리 주식 시장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제 미국 주요 증시도 모두 2%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CME 야간 선물 시장도 전일 주간 대비 3.15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선물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내 선물 시장은 갭 하락 한 채로 시작을 해서 시초가 이후에 계속되는 하락, 우하향하는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들 수급 상황을 보면 개인이 현물에서는 매수세를 강하게 잡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소량이나마 매도세를 잡고 있으면서 개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지수가 오르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좀 집중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오늘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 매도 양에 대한해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도량은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 외국인은 선물에서 1조 원대를 상회하는 매도 금액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그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좀 매도하는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 선물 시장 종가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미국 주요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하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갭 하락 시작 이후에 계속되는 우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여파가 국내 증시 전반에 걸쳐서 하락 압력을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신흥국 시장도 불안하고 미국 경기 회복도 기대가 좀 감소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증시 참 어려운 장세에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도 오스카 전문가님 오스카클럽에서는 국내 선물 거래로 오늘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간략하게 오늘 오스카클럽의 수익 실현 맥점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3포인트 정도 빠진 개파락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장 초반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를 약하게 보여주다가 오전 9시 30분 이후부터 풋 옵션 매수세 증가 이후 선물 계약수에서도 강하게 매도세를 가져오면서 하방 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오전 장이었습니다. 저희 오스카 전문가 클럽에서 오전 9시 28분경에 계속되는 하방 추세 중에 양봉이 출현할 때 246.70에 매도 방향에 진입을 한 이후 약 한 22분 후였습니다. 오전 9시 50분에 하방 추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 246.15에 1호 가격에 매도 진입을 청산하면서 11틱 수익, 즉 현금으로 따지면 27만 5천 원을 일단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면서 오전장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10시 34분에 246.10에서 다시 매도 방향으로 진입을 재차 진입한 이후에 1시간 10분 정도 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를 홀딩하면서 하방으로 쏟아지는 흐름을 기다리다가 11시 42분에 아래로 향하면서 진행하는 캔들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익절 범위를 두 틱 범위 안에서 계속 단계적으로 넓히면서 대응을 했고 결과적으로 245.70에서 매도 진입 청산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8틱 수익, 현금으로 2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어려웠던 흐름이 오늘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오스카 전문가 클럽의 회원님들께서는 지금도 정확한 추세의 흐름 분석과 또 매매 진입, 시기 제공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고 있으십니다. 네, 오스카 전문가님, 오스카 클럽의 수익 실현 방법 소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클럽 회원님들께 계속적으로 좋은 수익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SS증권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네, SS증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식 현물 시장에서의 주가 하락세가 오늘처럼 뚜렷하게 나타나는 어려운 장세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국내 선물 거래를 통해서 주식 현물에서의 손실 회복과 그리고 선물 거래를 통해 수익 실현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SS증권 방송의 리츠넷 웹사이트에 오시면 오스카 전문가 클럽에서 선물 거래 매매 방법부터 리딩까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선물 거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방문하셔서 선물 거래 방법과 기초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받으셔서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거래 시장에서 저와 함께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선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오스카 전문가님 클럽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여태까지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 시간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식료 업종, 그중에서도 라면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 라면 참 좋아하시죠?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푹 들어와 있는 라면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네. 지금 라면 업계 상황 한번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뭐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뭐 1강 1중 뭐 2약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농심이 강한 1강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양식품이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삼양 그 식품의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일부 라면에서는 오뚜기의 뭐 점유율을 넘기기도 하는 등 지금 전체 업계 판도의 분위기는 농심의 1강만 견조할 뿐 나머지 업계들은 계속 물고 물리는 혼전이 거듭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삼양식품이 독보적인 일이었고요. 농심 이렇게 두 회사만 있었는데 점유율이 6대4 정도였죠. 그런데 이 점유율이 반전이 된 것이 이제 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중반대를 기점으로 해서 반전이 되었는데, 이 반전의 기계는 저도 어렸을 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때렸죠. 뭐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우지파동이라고 해서 이 삼양식품의 이 라면을 공업용 기름으로 튀겼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삼양식품의 점유율이 속락을 했고, 저는 뭐 회사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라면은 삼양식품, 뭐 삼양라면밖에 몰랐습니다. 삼양라면, 뭐 장수면, 하이면 등 삼양식품에서 나온 라면만 저도 어렸을 때는 많이 먹어봤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서인가부터 이렇게 농심라면만 또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추이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판매 추이도 쭉 살펴보시면 뭐 부동의 1위, 뭐 다시다시피 신라면이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그다음에 안성탕면, 너구리 뭐 이런 식으로 쭉 순위가 잡혀 있어서 대부분 상위권에는 농심 제품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양식품이 조금 약진을 보였던 시기가 있는데, 2012년도에 나가사키 짬뽕 등 백색라면, 백색라면이 이제 강세를 보일 때 그때 잠깐 꼬꼬면 열풍과 함께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또 사그러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불닭볶음면, 이게 뭐 외국인들한테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라면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엎을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신제품들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신라면이나 삼양라면처럼 오래된 그런 제품들은 주로 번들로 묶어서 팔게 되고요. 번들로 묶어서 팔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적게 가져가게 되니까,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제 판촉은 계속 해야 되니까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신제품들에게 이익을 좀 몰아주는 그런 단계로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제품들의 이익 비중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신제품들이 스테디셀러처럼 꾸준하게 잘 팔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나가사키 짬뽕처럼 한번 시류를 타다가 판매량이 쭉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꾸준한 이익을 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익이 늘었다가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줄어드는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처음에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낼 때 이익을 크게 가져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흐름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성숙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가격을 고정시키거나 번들로 해서 가격을 조금 낮춰놓고 이익을 꾸준하게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농심 이외의 다른 회사의 제품에서는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정도, 오뚜기의 진라면 정도로 제외하고는 그런 제품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행하는 신제품들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라면 업계에서는 스테디셀러가 쭉 가는 것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시류를 타는 몇 가지 제품들이 최근 들어서는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시류를 파는 제품들이 스테디셀러로 계속 못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새로운 신제품들이 언제쯤 좀 꾸준한 이익을 내는 전략을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라면 시장에는 좀 특이한 소비 패턴이 있죠. 짜파구리라는 것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라면은 원래 이것저것 섞어 먹는 그렇게 소비자 취향대로 먹는 게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이제는 라면과 다른 라면을 섞어 먹는 이런 새로운 방법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짜파구리 이렇게 섞어 먹는 걸 모디슈머라고 한다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수정해서 먹는다고 해서 이제 모디파이 뭐 이런 게 결합이 된 일종의 용어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용어들의 흐름도 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라면의 소비도 굉장히 다양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품들 가지고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흐름들을 권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 프로그램에서 이경규라고 하는 한 그 코미디언이 꼬꼬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것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일종의 바람이었다면 최근에는 라면을 어떻게 좀 다르게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안에 노출을 시켜서 판매량을 좀 늘려가는 그런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최근에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것도 늘어나는 추이는 결국은 이 프로그램에서 치즈와 함께 섞어 먹는 그런 그림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TV 프로그램과 연계한 과거의 PPL 같은 전략 말고 좀 더 생활 밀착형,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 먹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연예인들이나 혹은 뭐 요리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라도 조금씩 이렇게 소비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고 있다, 트렌드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트렌드를 통해서 마케팅비도 상대적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판매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구사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점에 이러한 종목군들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장이 뭐 1%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지금 농심 같은 경우가 보합권에서 버티고 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꾸준하게 좀 주가가 올라가면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결국은 약간의 틈새 종목 성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밤에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라면으로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야식들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 인터넷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라면 업체가 사실 좀 이제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매출 원가율이 점점 늘어나고 밀가루 가격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들의 전망 얘기할 땐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원가단. 그래서 원가 측에서의 상승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수요단에서 과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제 원가단에서 보면 원가 측면에서는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곡물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원화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밀가루 우리가 지금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가 측면에서는 부담을 받을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의 하향 안정화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공급단에서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식품업계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원가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은 어떻게든 올려잡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라면 가격이 장기간 계속 한 가격에 머물렀다. 그런데 물가는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가가 여기서 얘기하는 물가가 전체 물가가 오른 거지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의 원가는 하나도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격은 올려 먹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그 라면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원가는 낮아진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제품 가격은 올리려고 하고 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모아다가 이렇게 펼쳐놓으면서 우리 죽겠다 이렇게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정부의 정책 자체가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몇 가지 제품 정해놓고 이 제품 가격들은 절대 올리면 안 된다라고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 가격을 올리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다든지 아니면 뭐 특수한 재료를 넣어서 원가의 상승 요인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면 향후 제품 가격을 올리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최근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레토르트 식품이라든지 즉석식품의 그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 안 좋다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라면으로 가기보다는 라면의 수요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다른 레토르트 식품들,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카레라든지 아니면 뭐 카레 같은 것들도 이 요리가 되어 있는 그런 레토르트 식품들이 더 선호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 먹는 것보다도 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리에 좀 관심이 많아서 뭐 TV 프로그램 중에서 요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즐겨 보는데요. 최근에 뭐 마트에 가서 제품을 잘 살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레토르트 식품들 여러 가지를 놓고 맛을 비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요즘 나와서 보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라면의 수요단에서는 앞으로 성장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는 거죠. 물론 수출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출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는 것들은 결과물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라면 그 스프 자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이제 기술력을 요구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입맛이 전 세계 입맛에 모두 맞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에 맞는 그런 라면들을 또 개발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면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수요는 제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제품 가격 올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원가단에서는 내려가는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삼양식품의 반등은 불닭볶음면 하나만 보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과거와 똑같은 사례를 겪을 거다. 결국은 나가사키 짬뽕과 똑같은 결과를 겪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양식품은 제가 보기엔 매도 관점이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점유율 못 올리고 있고 수익률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는 상대적으로 방어주 역할은 하겠지만 시장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라면 산업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투자하실 때는 또 다양하게 살펴볼 관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라면 업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오늘의 종목 하나투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는 여행 업종의 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설 연휴에도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참 많으셨죠. 이렇게 좀 여행과 여가가 좀 중요시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하나투어 2013년에는 수익성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저가 항공사 늘어난 것과 함께 전반적인 항공료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나가시는 분들의 연세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여행을 다니시는 경우가 적으니까 주로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가시다 보니까 패키지 여행들이 많았을 때는 모두투어나 하나투어가 강세였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나 우리나라 트렌드를 보더라도 인터파크와 익스피디아가 강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또 점점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키지 여행의 폐해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다니고 싶고 억지로 쇼핑을 가야 되고 쇼핑 가서 꼭 무언가를 사야 되는 그런 폐해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항공, 에어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투어 내에서도 항공권만 따로 팔기도 하고 에어텔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부분보다 더 싼 패키지들이 다량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소형 최근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인터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더 싸게 항공권도 구매를 할 수 있고 이제 숙박권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오히려 해외 사이트 영어에 사용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하나투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예 익스피디아 자체를 이용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여행주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여행사들이 아직도 이렇게 패키지 판매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먼저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하나투어의 최근에 항공권 비중을 보면 국적기도 좀 줄어들었죠. 이 국적기가 줄어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저가 항공사 때문이거든요. 이 저가 항공사와 함께 외국 항공사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국적기의 전반적인 추이는 줄어들고 있고요. 당연히 항공 가격 내려가니까 여기서 얻는 수수료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하나투어의 시장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가 긍정적인 것은 이거 다 하나입니다. 점점 여행업계도 경기의 탄력이 둔화되면 될수록 여행은 늘어나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점점 더 전문 여행사, 좋은 여행사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조그만 회사로 갔다가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하나투어의 시장 점유율, 모두투어의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 정도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모두 투어를 포함한 다른 업체들의 움직임인데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 이들 업체들은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원화 강세에 굉장히 연동할 수 있는 회사들이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또 원화가 급속도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환율과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도 조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화 강세가 이제 탄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파크와의 전반적인 관계도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인터파크를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인터파크를 지금 보시면 모바일 측면에서도 온라인 측면에서도 하나투어를 절대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은 인터파크가 아예 없으니까 그쪽은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다 먹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다른 쪽에서 보면 온라인 쪽이나 모바일 쪽의 성장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의 흐름을 지금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도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최근에 진출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결국은 호텔이라든지 조금 더 인바운드 쪽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웃바운드 쪽에서도 최대한 패키지 비중을 낮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에어텔과 같은 그런 비중들을 높이고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정책 모멘텀이죠. 정부 쪽에서 5월이나 9월 달에 아예 여행 주간을 신설을 해서 그 여행 주간에 국내 여행을 가게 되면 금액도 돈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여행주가 오르는 게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여행 가라고 하는데 왜 패키지, 여행사 패키지를 끼고 갑니까? 우리나라를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좀 뭐 제주도 같은 데 가실 때는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 다른 지역에는 전혀 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오른 게 아니라 또 실적이 좋아져서 오른 게 아니라 이런 정책 모멘텀으로 올랐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돈 없어서 약속해 놓은 것도 하나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둔 선심성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5월 달에 딱 한 번 지키고 그 다음부터 돈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배째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여행주가 이것만 갖고 오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를 장기적으로 여행업의 패키지 산업을 확대하는 전략, 예를 들어 인바운드 쪽에는 호텔도 만들고 인바운드 상품도 늘려가고 아웃바운드 쪽에서 다양한 루트를 개척하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라면 환영이지만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오르는 것에 따라서 올라타신 분이라면 이제는 서서히 좀 내려올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행주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저는 여전히 인터파크, 이제 새롭게 상장된 인터파크 INT 정도만 매수 관점이고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를 통해서 이제 여행 관련 종목들의 다양한 투자 전략 한번 알아봤습니다. 하나투어 지금 최근 모멘텀으로 오르고는 있지만 주의하셔야 할 항목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고요. 오늘도 김종유 애널리스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